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이에 따른 논란이 여전합니다. 주요 쟁점이 뭔지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교권 침해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주호민 씨 관련 소식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호민 씨 아들 A군이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데요. 이제 학급에서 돌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이제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가 됐고 해당되는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던 교사 B 씨가 있었습니다. 이 B 씨가 과정에서 이제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주호민 씨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 경위를 보면은 이제 그런 발언의 내용들을 이제 녹음기를 그 아들의 가방에 넣고 등록시켜 가지고 그렇게 녹음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녹음된 내용에 나와 있는 녹음된 내용에 나와 있는 발언들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이제 고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그 녹음 문제, 그러니까 주호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아들과 선생님의 대화를 녹음을 했다. 이 문제를 보고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 범죄의 그 형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상해나 폭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10년 이하 이런 징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1년 이상이라는 건 최소 이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범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아닌데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감청 장치와 녹음 장치를 해놨거나 혹은 지금과 같이 녹음기를 누군가의 옷에 숨겨가지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는 것도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좀 처벌을 받는 건가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공익성이 있다 혹은 불가피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네, 단계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그 사람들의 허락을 안 받고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유죄,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범죄 행위로 보게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행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념상 정당 행위로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정당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대법원이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 군기관들에 의한 불법 감청과 관련된 언론사 보도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결국은 당시에 그런 불법적인 녹음을 하거나 감청을 하는 것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고요. 취득하는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드러나는 피해와 그리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혹은 녹음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등을 재반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라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다면은 이 경우에 정당 행위로서 쉽게 인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정당 행위로 보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유죄를 인정을 하더라도 경위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특히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선고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죄는 인정하지만은 유죄 판결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런 실물에도 있기는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공익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조금 모호할 수는 있겠네요. 판단의 기준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은 추상적인 이런 기준만 제시를 하고 개별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아동 학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나름의 그 개별적인 아동 자체의 어떤 이익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은 공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허용된다고 한다면은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녹음기를 들려보내는 것이 사실 다 허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당시에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또한 같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법원에서는 정당행위 인정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맞다.
다만 이 위반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떠한 형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법원에서 조금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녹음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녹음된 내용도 지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호민 씨 측은 이건 단순 훈육이 아니었다. 그걸 넘어서는 그런 언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교사 측에서는 정서적인 학대 의도가 없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이 발언이 어떻게 판단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형사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동 학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17조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특정 발언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예. 판단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늘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한 발언 하나하나뿐만이 아니라 전후의 맥락과 경위를 늘 중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일부 발언에 따라서는 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예. 또 고약하다라는 표현이 있어 가지고 그 돌발 행동 같은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특히 정서적 학대로 지목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언어 하나하나가 그 해당되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또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한쪽의 측면에서는 왜 괜히 법이 이제 상징이 저울이 아닙니다. 그거를 하게 된 경위와 배경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 돌발 행동을 제재할 필요성, 훈육의 필요성들을 봤을 때 훈육의 정도에 비춰가지고 비례적으로 과도하지 않다면은 이것 또한 정당한 행위로서 정서적 확대로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서적 학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뭐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있었던 발언들만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확실하게 정서적 학대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훈육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 관념상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예. 때문에 이것이 얼만큼의 정당한지에 대해 가지고는 법원도 사안마다 굉장히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발언, 이런 문장 자체가 정서적 학대인지를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예. 전후의 맥락을 봤을 때 당시의 훈육을 위해서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학대라는 건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거든요. 그 훈육이 아니라 그런 괴롭히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서 쓰여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이 아동학대라는 부분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너무 좀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총에서 이 무단 녹음이 증거 자료로 인정되는 선례를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용을 지금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요청일 텐데 이런 부분이 재판에는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그 형사적인 재판에 있어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예.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위수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가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인, 개인이 자신이 그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까지도 적용이 될 것인지에서는 학계에서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인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엄격하게 좀 적용하지 않는 편이 있고요. 예. 또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과 비례적으로 봐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교총에서는 무단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로서는 아예 증거 능력을 배제하기보다는 그 증거 자체를 일단은 판단을 하되 실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공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증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가 있고요. 예.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그 증거 수집 과정의 불법성보다 비례적으로 훨씬 더 크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제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기관의 위법 수집 증거는 엄격하게 배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이제 취득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배우자나 뭐 친구의 핸드폰을 이제 열람하게 됐다. 그 예.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호민 씨 아내가 특수교사를 반드시 강력 처벌해달라 이렇게 재판에서 좀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제 생각하실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네, 법원으로서는 이제 양쪽 측면을 다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서적 학대의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엄격한
판례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판례들을 봤을 때는 정서적 학대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 학교 다니는 시절에 선생님들 했던 얘기들 정도의 수준도 이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결국은 훈육의 목적과 필요성, 당시의 경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고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발언이 이제 예를 들어 그 돌발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걸 제재할 필요성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 그 제지 과정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발언이나 행위가 그 훈육의 목적에 있어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려면은 그러한 정서적인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소위 말해서 적절한 수단이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돌발 행동이 그전에도 반복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것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특수교사가 직위 해제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복직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불거지면 쉽게 이제 교사들이 직위 해제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이거는 사실 법에 아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교육공무원법 44조의 2에 보면은요, 공무원의 직위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소가 되어야 직위 해제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 행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뭐 몇 조 위반 행위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취지는 있습니다. 이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여부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학생과 분리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위 해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규정 중에는 정서적 학대라는 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물리적 학대라는 거는 사실은 수범자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서적 학대는 사실 굉장히 폭넓고 이것이 훈육을 위한 적절한 불이익 조치, 경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민감도에 따라서 정서적 학대로 오인하거나 혹은 남용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다 이렇게 직위 해제가 되도록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훈육에 적합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는 이제 교원들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지금도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지 직위 해제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훈육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적정한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또 교육 행정적으로도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 입장에서 이제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셨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수사 중에 직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과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사들을 좀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 행정의 1차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를 정당한 훈육으로 하고 어느 정도를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각각의 교육청 당국 입장에서 나름의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를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어떤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학대에 해당된다면 그런 학대 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정당한 훈육에 대한 과도한 침해 행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사를 보호해줘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고 기계적인 직위 해제만 하고 있다면 사실은 각각의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그 교육행정당국이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면에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죠.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또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그 학생에 대한 보호가 또 미흡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 법이 도입된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시행령도 아니고 고시도 아니고 법률에 명확하게 이런 규정을 둔 거는 학대 행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형사 수사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요, 이 법 조항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법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특히나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는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기준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또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적어도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이 조치가 오히려 학대 때문에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 분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요. 반대로 학대가 아닌 과도한 침해 행위를 학대로 해가지고 무리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번에 불거졌지만 굉장히 많았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들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억울한 학생 또 억울한 교사가 발생하지 않게 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